이분이 원래 차기 대권 후보 1순위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무려 15년의 세월을 철새의 상징으로 살아오다가 이번 대선에서 무려 12마리의 철새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그 상징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진 민주당의 김민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모시겠습니다. 우선 민주정책연구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거기가 뭐 하는 데죠? 민주연구원이죠. 이제 정식 이름은 민주연구원이 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큰 틀에서 보면 뭐 흔히 이야기하는 싱크탱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네. 왜 승리했는지 물론 후보 힘도 컸죠. 근데 후보의 힘을 제외하고 당의 관점에서 볼 때 뭘 잘했나, 뭐가 변했나, 어떻게 했나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곡점들이 몇 개 있었다. 그걸 당은 어떻게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뭘 잘했느냐라고 이제 굳이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면 제가 직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디테일 없는 걸 쪼개서 10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9가지나 10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조금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선거를 하고 또는 끝나고서 언론, 그러니까 취재를 한 기자분들이 이번 선대위를 보면서 마치 기갑사단 같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고요. 또 하승창 수석, 이제 수석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사회 출신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쭉 봤는데 깜짝 놀랐다, 자기가 이번에. 당이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분은 박원순.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옆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겪어보신 분이에요.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시민사회 쭉 했던 분이니까 이제 보는 눈이 비교적 그 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다고 표현을 했고 김원기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 뭐 선거의 베테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분이에요. 네, 멘토셨고 현재 야권에서는 가장 최고 원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끝나고 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보시기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야, 이번엔 정말 잘하더라. 하다못해 현수막을 건 자리 하나까지 이 정도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적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전제로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비교적 이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95년 이후에 야당이 이긴 큰 선거는 거의 다 참여를 해봤거든요. 95년 이해찬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조순시장 선거를 했고 97년 DJ 선거,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하고 공천하면서 제가 총선을 치러봤고 2002년 이제 노무현 정부는 단일화를 하면서 이겨보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8년을 진 건데 열린우리당의회 제가 정세균 대표 때 최고위원을 하면서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큰 선거를 이겼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이겼죠. 그 뒤에 총선 대선을 지고 2012년 선거만 제가 안 껴봤고 이번 선거를 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때는 상황이라는 걸 맡아서 비교적 이제 안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5년 이후에 야당 선거를 쭉 경험하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한다면 제 경험으로 보면 가장 잘 치른 두 번의 선거가 95년 조순 선거와 이번 2002년 선거인데 규모와 체계를 놓고 본다면 95년 선거는 소수의 어떤 손발이 잘 맞으면서 톡톡 튀는 걸로 치렀다면 이번 선거는 진짜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체계적으로 치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이제 폭론을 그렇게 하고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10가지는 아니고 한 9가지 될 텐데 첫째는 10가지나 9가지나 절박했고요. 절박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총리,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2012년에 대표인데 선거를 직접 지휘 못한 한을 푸셨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는 결국은 3실, 그러니까 절실함, 진실함, 그리고 이제 성실함. 이 세 가지로 치르는 건데
그런 어떤 절박함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그야말로 위에서 아래까지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것이 많은 걸 덮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토대는 결국 국민적인 절박함이 압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절박함과 연결되는 건데 결국 이번 선거는 촛불 민심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처음부터 어떻게 봤냐면 선거 마지막 날 여론조사보다 실제 결과는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결국은 탄핵 촛불 민심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잘못 봐온 것이 탄핵까지는 가령 적폐청산을 요구하다가 탄핵이 되고 나면 통합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유화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런 프레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봤고 이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입장이 맞았던 것이 후보의 입장,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석으로 들어간 전병헌 수석 전략본부의 입장,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상황본부 요 세 부분의 입장이 그런 이제 전략을 많이 끌어가는 편인데 아주 100%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입장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진보가 개혁과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보수는 현상 유지와 정권 유지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영 대 진영으로 갈라서 나타나는데 이번 선거는 그와 달리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탄핵이라는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좀 과격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기를 빨리 탄핵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빨리 국가를 안정화시킨다는 판단을 일찍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개혁해야 빨리 안정된다라는. 그래서 통상 개혁과 보수로 이 진영으로 날라지는 프레임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빨리 개혁해야 빨리 안정된다라는 걸로 이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지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고 탄핵에서 8대 0이라는 것을 보수 대법관들조차도 갈 수 없는 그 환경이 기본적인 선거 환경을 규정한 거죠. 이것이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박함,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의 문제죠. 그리고 환경은 이런 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97년에 DJ가 승리했는데 DJP라는 보수와의 연합 플러스 이인재의 이탈이라는 구조적인 환경이 아주 환상적으로 됐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승리하기 어려웠다고 지금 평가합니다. 뭐냐면 IMF라는 환경 때문에 DJ에 대해서 저거 좀 색깔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긴 좀 찝찝한 그리고 뭐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인 여유를 준 것이 결정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도 아까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경제의 위기라는 환경이 오히려 역으로 빨리 이것을 어차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첫째 정권 교체는 공론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지? 라는 쪽으로 되면서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과 비교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은 가지고 있지만 안정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안보에 대한 기대에서 떨어졌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환경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걸 보고 이건 이제 환경적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주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 전에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는 이길 거다. 근데 왜 이길 거냐? 출연진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잊을 수 있지만 2002년 이후에 최초로 경선 이탈자가 없는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희정, 이재명 등이 경선에서 이탈할 리도 없고 이탈해서 득을 볼 것도 없고 이탈할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기본 출연진이 좋았고 게다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드랍했던 박원순, 김부겸 등을 포함해서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워낙 뛰어난 출연진이 이쪽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2002년, 2007년, 2012년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인 거예요. 즉 원천적으로 경선 후유증이 없었던 겁니다. 선대위의 마지막 구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박영선 의원 또 뭐 등등
혹시 저분들이 이탈하는 거 아니야? 또는 저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미세한 파도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김종인 전 대표가 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의미가 없는 행위였거든요. 왜냐? 경선 후보인 안희정과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했거나 그 변동을 통해서 뭔가를 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이나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경선 후유증이 없는 큰 구조 자체에 있어서 우리의 후보와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공의 상당 부분이 전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냥 쭉 설명해도 돼요? 물론이죠. 네. 잠시 쉬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총수님께서 저한테 좀 관대하시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거 9개 좀 전에 주제가 이거라고 해서 내려오기 전에 써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야. 네, 근데 이제. 미리 말했으면 몇 개 쏘았을까? 아니, 근데 평소에는 5-6개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최초로 정당 정치의 발전 방향으로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당 주도의 선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97년도 DJ 선거는 당을 전적으로 장악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이자 총재인 상태에서 당을 장악해서 치른 선거였기 때문에 어떤 당과 후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파워가 강했다. 그렇죠. 이미 전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당의 총재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배경에는 그러한 김대중 총재조차도 과거의 경험에서 당이 받쳐주지 않는 후보가 됐을 때 정말 힘들었다는 경험에 바탕했었어요. 그것이 과거 70년 신민당 후보 시절이에요. 2002년 노무현 후보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당을 장악해 본 적이 없고 당에 기반이 없는 후보가 되고 당의 받침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치러서 선거도 어려웠고 이겼지만 결국은 그 후유증이 끝까지 가서 당이 분당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권 내내 분열했다가 결국은 정권 재창출도 실패한 10년이 되는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제 그렇게 또 한 번 그 후유증을 해서 아예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선거 아닙니까? 근데 2017년은 사실은 당 주도의 선거를 했고 또 그 배경에는 직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표를 했었다는 점이 작용한 겁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가 당을 한번 장악해 봤었기 때문에 그 당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후보가 경선 상당 기간 전에 제가 통합을 하고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사실은 경선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한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내가 후보가 되겠느냐라는 자신감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토대가 갖춰져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돌이켜보면 2002년 이후에 최초로 당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치른 선거입니다. 당이 살아있다는 것은 2002년 이후에 최초로 당 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치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신을 말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당 대표가 어떤 의미냐면 2002년 당시에 하나갑 대표가 당 대표였지만 사실상 선대위원장 노릇을 못했습니다. 2007년, 2012년에는 계속 당의 내분이 있었고 2012년에는 그렇게 강력한 자은력을 가진 이해찬 전 대표가 조차도 물러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고 결국은 캠프가 3개로 쪼개져서 이게 선거도 뭣도 아닌 선거를 치른 저거는 선거가 안정돼 있었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선거예요. 2012년 선거는. 그래서 결국은 선거라는 건 사령탑 없이는 못 이깁니다. 원래 구의원 선거 이상 선거를 하면요. 후보는 선거 후반전이 되면 약간 맛이 갑니다. 그거는 제정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라는 것은. 선거는 반드시 선거를 치러주는 사령부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맛이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면. 선거 후반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이 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선거는 결국 일정과 메시지로 나타나는 후보로 외연되는 전체 역량의 총합입니다. 전체 역량이 종합돼서 후보의 말과 일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에 의한 일정의 판단과 전략에 의한 말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후보가 나중에 와서 모든 사람이 부인부터
선거운동원까지 여기를 꼭 가야 됩니다 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가령. 근데 2012년 선거는 결국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선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세균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일주일 선거 지휘탑을 만들었지만 역시 결국 못 해보고 끝난 거거든요. 이해찬, 정세균이라는 당시 야당의 최고봉들이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2017년 선거는 당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거예요. 이건 추미애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별로 한 거 개인이 없다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추미애 대표는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 개인이 굉장히 잘해서 그러는 것이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이 그 당시까지 당을 그렇게 존속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공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도 덜도 아니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살아있는 선거였고 당대표가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정 기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한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이 공약도 준비하고 그 선대위 준비 체계도 갖춰서 이게 선대위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보 자신이 당 주도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당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치른 유일한 선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와 정당에 가야 할 모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하나 있겠고. 아직 반도 안 갔네? 아니, 이제 아직 반도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 선대위가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경선 캠프 3개가 존재하고 마지막에 그거를 얽어야 하는 당 차원의 선거 기획단장이었는데 각 마지막에 승리한 캠프인 문재인 캠프의 대리인과 제가 만나서 전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이야기해서 선대위를 구성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꼭 넣고 뭐 이러니 저러니 잡음이 있는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그걸 잡음이라고 본다면 잡음이라는 말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조속히 정리가 된 것이었고 실제로 문재인 캠프에서 요구하고 주장했던 선대위보다 훨씬 잘 짠 선대위였거든요. 즉 원안대로 됐다면 문재인 캠프 플러스 당 약간이었을 것을 당이 관여함으로써 실제 선대위의 모습은 문재인 캠프 플러스 안희정 캠프 플러스 이재명 캠프 플러스 노 캠프, 즉 제 표현으로 한다면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대표적으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우원식, 이하경, 노웅래, 김현미 이런 분들이 아무데도 안 낀 분들인데 11개의 본부장 중에서 4개를 맡았어요. 이건 당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캠프에서 요구하는 본부장의 요구를 당이 당의 질서에 따라 조정했거든요. 예를 들어 정책위의 정책본부장을 캠프본부장과 정책위 의장 윤호중을 공동으로 하자 하면 맞춰보니까 선수가 안 맞으면 미안하지만 그건 못하겠다. 캠프에 불만이 있어. 가령 이런 정리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선대위가 굉장히 조속히 안정이 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쯤 했으니까 좀 쉴까요? 빨리 해주세요. 예, 빨리 할게요. 또 번째로 넘어가야 하나는 돼요. 이제 5개째인데 선거의 리더십이 네.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계가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재 민주당에서 가용한 동원 가능한 최고의 리더십들이 선거 캠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의 최고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를 서포트하면서 10여 명의 선대위원장 중에 뭐 사실상 수석격으로 이렇게 전략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저희와 같이 하고 심지어 막판에는 제가 농담처럼 최고위급 일정팀장으로 총리급이 최고위급 일정팀장으로 작용했던 일정을 짜는 것까지 마지막에는 같이 전략회의를 해서 이렇게 총괄을 해서 한 이해찬 총리가 100% 기능을 했고 또 추 대표도 그 선거 경험을 거의 100% 활용해서 또 열심히 뛰었고 송영길 총괄 그다음에 제가 상황으로 하면서 이제 둘이 현장 본부에서는 거의 이제 실질적인 사령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 넷 정도가 선거의 경험이 그래도 가장 있다고 하는 부분이 딱 뭉쳐서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는 것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정리돼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12년 선거는 어떤 문제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마지막까지 몰랐던
어떤 선거였던 데에 반해서 이번 선거는 어떤 문제가 언제 어디서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빨리 파악되고 바로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가령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가령 이것이 주로 캠프의 문제라면 아까 이제 환경 그다음에 캠프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후보들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는 후보가 굉장히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자신이 후보로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던 2012년에 비해서 굉장히 진화한 겁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3김 이후에 박근혜만이 누렸던 대중동원력을 가진 그리고 일정한 자기 방식의 돌파력을 가진 지도자를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후보와 지도자가 일치할 때 안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후보와 리더가 일치하지 않는 시기를 상당히 겪어왔어요. 후보는 후보인데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는 후보이자 리더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그리고 문제를 돌파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일종의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방식으로 인내하지만 원칙을 갖고 풀어가는 방식의 자기 리더십을 저는 창출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대중성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변곡점으로 좀 넘어간다면 변곡점이 굳이 따진다면 한 2개가 있었을 텐데 변곡점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 변곡점이 될 뻔한 거 하나, 변곡점이 되기 어려웠던 거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변곡점이 일단 개수를 먼저 얘기해놔야 까먹지 기억이 않거든요. 나니까. 왜냐하면 가장 변곡점에 근사했던 것이 후보가 된 이후에 문재인 후보 확정, 안철수 후보 확정 5월 3일, 4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2일, 3일인가 3월 4일. 그로부터 일주일이 문재인 후보는 정점을 치고 안철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컨벤션 효과를 얻고 이쪽은 컨벤션 효과 없으면서 한 번 거의 붙었던 시기. 그게 일주일입니다. 딱 그때 한 번이 붙었고 여차하면 그것이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할 수 있는 딱 그것이 한 번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번의 위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는 그때 결국은 그거는 곧 다시 벌어질 거라고 봤는데 2가지 이유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선대위가 바로 위기감을 느끼고 안정됐고 내부 갈등을 덮었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예상한 대로 내공의 한계 때문에 빠졌고 그래서 바닥이 단단하지 않은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문재인 후보는 이런 방식의 누운 막대 그래프 지지율이었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몇 년간 5년 전을 포함해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를 이번이 3번째 한 건데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올라갔을 때가 가장 높았고 빠졌다가 그 다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미 최초의 바람이 불었을 때보다는 점진하강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가장 올라갔던 것이 5월 2일부터 3일에서 딱 일주일이고 그것이 지지율에 있어서 붙을 뻔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벌어졌어요. 근데 2번째 변곡점 가능했던 것은 송민순 그 회고록 파동이에요. 근데 그때 캠프와 후보의 의견이 약간 달랐는데 사실은 두 의견 다 맞았습니다. 즉 캠프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비서실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송민순 회고록 파동과 색깔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색깔론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대중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진위 공방에 들어가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그냥 긍정적인 어젠다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냥 뭉개고 가자. 뭉개고 가자 내지는 원칙적인 해명을 그냥 가자. 반해서 후보는 진위 공방을 감수하고라도 깔 걸 까고 가자. 그래서 나온 것이 결국 김경수 메모 뭐 등등등등의 메모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하룻밤 치열한 토론을 했는데 그때 잘못하면 이것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으나 사실은 그때는 어떤 대처를 했더라도 그것이 변곡점을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때 후보의 판단을 우리가 선택했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 후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에는 2012년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2012년에 이겼지만 국정원 댓글로 마지막에 뒤집어졌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가 강하게 이거는 찝찝하더라도 털고 가자라는 것이 있었고 저희가 막판에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절충해서 받았죠. 캠프가. 그것이 있었고
이것을 다시 아까 얘기로 간다면 그런 후보가 자기 판단을 갖고 캠프를 끌어간 대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의 리더십이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변곡점이 가능했던 것은 막판 며칠에서의 소위 각종 가짜뉴스 생산 국면입니다. 이게 개판된 시기죠, 그때는. 깜깜이로 여론조사는 닫혔고 선거판은 개판이 됐고, 그래서 야, 이게 혹시 이 개판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작동을 못한 것이죠. 그 후보의 이제 안정적인, 그러니까 후보의 진화라는 것이 한 뭐 5번째요, 6번째요, 뭐 있는 것이고. 저도 까먹었습니다. 그와 연동돼서 나오는 것은 또 하나는 상대가 비교적 전반적으로 골고루 취약했다는 거죠. 골고루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과 후보가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정상적인 정당이 민주당 외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의 전국성에 있어서 전국적인 정당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의 정상적인 작동성에 있어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이제 정당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후보들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후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이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를 찍어줬지만 보수가, 제가 중간에 그런 얘기했는데, 보수가 진정하게 자존심을 갖고 선택을 한다면 2007년에 진보 지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지 철회를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적정한 지지를 했다면, 지지에서 보수를 살리면 저 보수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집권을 못한다고 봤습니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거를 확실하게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때려줘야 사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자존심을 뭉개는 후보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후보의 취약성이 있는 것이고, 유승민 후보가 갖는 상대적인 건강성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대적인 틀로 봐서 맞지 않는 이 외교안보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국정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이 큰 방향 자체가 당을 끌고 가기도 그렇고 자기를 끌고 가기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자기의 노선 자체를 자기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골고루 취약했고 당도 골고루 취약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있겠죠. 저도 하다 보니까 숨차네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얘기 다 온 거 한 2개만 더 말씀하면 쉬었다 할까요?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2개 남아요. 거의 2개 남았다.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나 선거에 끊임없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 그러니까 강대국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의도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주변국들의 적극적 작동에 한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생각이 있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이 이미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이 전체 국면을 끌어간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의 어떤 단단함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작동할 의도가 있어 하더라도 작동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북한 또한 전 그렇다고 봅니다. 북한이 사실은 우리 선거에 있어서 대한민국 선거의 진보 세력에게 선거의 결과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의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데 결국 그 2가지 다가 거의 작동을 못하는 환경에서 전 치러졌다고 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런 변수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변수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김어준 총수님 같은 분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우리가 자체가 만들어 놓은 직접민주주의적 언론 환경이, 이 색깔론이든 주변 환경의 작동이든 아니면 마지막에 가짜뉴스건 이런 것들은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일종의 대중적 검열, 대중적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동했다. 대충 끝난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대략 이런 정도가 큰, 대략 이런 정도요? 이번 대선 치르다가 울컥하신 대목이 있어요. 울컥.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명되는 걸 보고 내가 더 잘 나갔었는데 울컥한다든가.
대선 전체를 통틀어서 뭐 감정이 크게 동요했다거나 울컥했던. 제가 잠보거든요. 잠을 좋아하고 잠을 많이 자는데 어쩔 수 없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한 달 넘어를 평균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는 걸어가다가 밤에 집에 2시쯤 들어가다가 박았는데 벽에다 이만큼 부었는데 그게 안 깨고 그냥 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장 중에 여러분이 막판에 링거 꼽은 분들도 있었고 하여간 그렇게들 치렀어요. 이제 다들 굉장히 열심히 치렀고 이제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당선 선거 끝나고 취임식을 하는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다음엔 조국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죠. 정말 뭐 조금 민망한 얘기지만 네. 그야말로 감사할 대상이 많잖아요. 나라, 뭐 국민, 또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한 사람들, 뭐 등등에 대한 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또 제게는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2002년 이후에 돌이켜보면 15년을 이렇게 한대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공을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비로소 이번 선거가 지나면서 제 마음의 빚을 다 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10년도 지방선거를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제가 선거에서 그때 떨어지면서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한 번 떨어지고 2006년에 떨어져 2번 떨어진 것을 2010년에 제가 지방선거를 어쨌든 이렇게 실무 지휘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당선이 되면서 한 번 마음의 빚을 덜었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통합을 하면서 민주당 간판을 제가 당시에 김원기, 정세균, 권노갑 세 분한테 1년 전에 김한길, 안철수가 통합하면서 민주당 이름을 버릴 때 그걸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통합할 때 쓰겠습니다. 깨끗하게 돌리겠습니다. 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민주당 간판을 살려놓은 것으로 제 마음의 빚을 털었고, 이번에는 선거를 어쨌든 이기는데 저로서는 원 없이 뛰었고 나름 요만큼은 기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은 없으나 이번 선거로 이제 비기긴 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마음의 빚을 털고 간다라고 스스로 이게 짐을 내려놓은.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내가 1시간 가까이 듣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울컥했냐고 여쭤보셔서 그런 점에서 저로서는 사실은 속으로 좀, 이게 속으로 눈물이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한편으로 해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해찬 자주 나오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인연이 있지만 사실은 제 대학교 과선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칠하잖아요. 그 양반이 예를 들어 후배에 선대위원장을 해준다는 게 쉽겠어요? 2002년에 서울시장으로 제가 나왔을 때 10년 후배인 저의 선대위원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를 아끼시고 제가 굉장히 따랐던 선배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됐을 때 저한테 사실은 내가 기획본부장 할 테니까 네가 부본부장하고 선거 치르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서울시장 떨어지고 이제 안 뜁니다. 잠깐 정치 손 뛸 거고 내가 북한의 유학생들 해외 보내면 장학재단 만드는 국제재단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그거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손 놓고 있다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야 이거 뛸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제가 단일화를 위해서 몸을 움직일 때 그때 마침 이해찬 선배가 중국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그 마지막 상의를 못하는 게 두고두고 제가 굉장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죄송한 거 빼놓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거는 많지 않은데 제가 예를 들어 이해찬 선배님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대목이 남아있었거든요. 그것을 오랫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도 하고 일을 하면서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아까 말씀드린 95년 조순 선거를 정말 신나게 치렀거든요. 저희가 이해찬, 김민석 그리고 백이선 셋이 치렀던 선거인데 정말 오랜만에 같이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해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정말 오랜만에 선거 전체를 이긴 것도 좋지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치른 거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모시고 같이 치러서 난 정말 행복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진심입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제가 선대위 해단식 할 때 진짜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3번의 빚을 털어서 이제 마음의 빚을 조금 덜었고 그리고 이해찬 선배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치룰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아주 해피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 하나 할 거 있는데 안 하려고.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묶어서. 짧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의 차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묶어서 간단하게 1, 2, 3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안철수의 차기 대선 가능성? 그런 상상력이 발동되지 않는데요. 다음에 포스터 붙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은 계속 노력에 의해서 변하고 그건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본인의 정말 놀라운 결심과 놀라운 노력에 의해서 마치 문재인 후보가 권력 의지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지난 5년간 놀라운 변화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놀라운 노력을 시작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번 경선을 뛰었던 분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철수 개인에게 이제 주어진 엄청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를 가타부터 얘기하기 적절치 않으나 다만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만 별로 저는 상상되지 않는다. 별로 상상되지 않는다. 아, 4명 다 물어야 되나? 안철수 힘이 다 빠져버렸네, 벌써.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유승민 의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것은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유승민 후보가 이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환경에 적합한 정도로 자신의 외교 안보관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상상은 할 수 있으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용기를 얻었어요? 네. 마지막 답변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과제가 100년 정당 100일 플랜을 만들 겁니다. 곧. 100년 전당을 알겠는데 100인 플랜은 뭐예요? 100년 정당은 가깝게는 지방선거 승리와 국민 친화적 개헌. 조금 더 가면 5년 동안의 국정의 성공. 더 나아가면 통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집권 또는 집권을 하든 안 하든 안정적인 주도적 정치 세력으로서의 성장.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정치 세력이 안정돼야 되고 그러려면 100년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이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일 플랜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100일 내에, 그러니까 100일 내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도 조직도 제도도 기회가 있다면 또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바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일 내에 저는 정부보다 빨리 뛰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 다음은 뭐 하시려고요? 그것을 100일 동안에 할 거고요. 하고 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제가 가장 해피한 지금 포지션을 맡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그것만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냐죠. 그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일단 저는 당을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 도지사 이런 거 나가시려고요? 시장이나?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그때 봐야 되는데 지금 별로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승리까지는 만약에 다른 변동이 없다면 일단 그것까지 이기는 거는 어느 정도는 서포트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차출될 일이 잘 모르겠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히 이너큐 마음 편안히 이너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너큐 오, 아.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에?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이분이 원래 차기 대권 후보 1순위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무려 15년의 세월을 철새의 상징으로 살아오다가 이번 대선에서 무려 12마리의 철새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그 상징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진 민주당의 김민석 민주정책연구원장 모시겠습니다. 우선 민주정책연구원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거기가 뭐 하는 데죠? 민주연구원이죠. 이제 정식 이름은 민주연구원이 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큰 틀에서 보면 뭐 흔히 이야기하는 싱크탱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왜 승리했는지 물론 후보 힘도 컸죠. 근데 후보의 힘을 제외하고 당의 관점에서 볼 때 뭘 잘했나, 뭐가 변했나, 어떻게 했나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곡점들이 몇 개 있었다. 그걸 당은 어떻게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뭘 잘했느냐라고 이제 굳이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면 제가 직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를 10가지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디테일 없는 걸 쪼개서 10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9가지나 10가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조금 전제로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선거를 하고 또는 끝나고서 언론, 그러니까 취재를 한 기자분들이 이번 선대위를 보면서 마치 기갑사단 같다라는 기갑사단. 평가를 듣기도 했고요. 또 하승창 수석, 이제 수석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민사회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쭉 봤는데 깜짝 놀랬다, 자기가 이번에. 당이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 그분은 박원순.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옆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겪어보신 분이에요.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시민사회 쭉 했던 분이니까 이제 보는 눈이 비교적 그 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다고 표현을 했고 김원기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 뭐 선거의 베테랑의 베테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분이에요. 네, 멘토셨고 현재 야권에서는 가장 최고 원로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분들에게 이 공의 상당 부분이 전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냥 쭉 설명해도 돼요? 물론이죠. 네. 잠시 쉬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총수님께서 저한테 좀 관대하시거든요. 제가 다시는 이거 9개 좀 전에 주제가 이거라고 해서 내려오기 전에 써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야. 네, 근데 이제. 미리 말했으면 몇 개 쏘았을까? 아니, 근데 평소에는 5-6개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최초로 정당 정치의 발전 방향으로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당 주도의 선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97년도 DJ 선거는 당을 전적으로 장악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이자 총재인 상태에서 당을 장악해서 치른 선거였기 때문에 어떤 당과 후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파워가 강했다. 그렇죠. 아니, 이미 전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당의 총재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배경에는 그러한 김대중 총재조차도 과거의 경험에서 당이 받쳐주지 않는 후보가 됐을 때 정말 힘들었다는 경험에 바탕했었어요. 그것이 과거 70년 신민당 후보 시절이에요. 2002년 노무현 후보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당을 장악해 본 적이 없고 당에 기반이 없는 후보가 되고 당의 받침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치러서 선거도 어려웠고 이겼지만 결국은 그 후유증이 끝까지 가도 당이 분당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권 내내 분열했다가 결국은 정권 재창출도 실패한 10년이 되는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제 그렇게 또 한 번 그 후유증을 해서 아예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선거 아닙니까? 근데 2017년은 사실은 당 주도의 선거를 했고 또 그 배경에는 직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표를 했었다는 점이 작용한 겁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가 당을 한번 장악해 봤었기 때문에 그 당의 안정성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후보가 경선 상당 기간 전에 제가 통합을 하고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사실은 경선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한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내가 후보가 되겠느냐라는 자신감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토대가 갖춰져 있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돌이켜보면 2002년은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처음부터 어떻게 봤냐면 선거 마지막 날 여론조사보다 실제 결과는 좀 더 벌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결국은 탄핵 촛불 민심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잘못 봐온 것이 탄핵까지는 가령 적폐청산을 요구하다가 탄핵이 되고 나면 통합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유화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런 프레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봤고 이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입장이 맞았던 것이 후보의 입장,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석으로 들어간 전병헌 수석 전략본부의 입장,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상황본부, 요 세 부분의 입장이 그런데 전략을 많이 끌어가는 편인데 아주 100%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입장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진보가 개혁과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보수는 현상 유지와 정권 유지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영 대 진영으로 갈라서 나타나는데 이번 선거는 그와 달리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탄핵이라는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좀 과격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기를 빨리 탄핵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빨리 국가를 안정화시킨다는 판단을 일찍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개혁해야 빨리 안정된다라는. 그래서 통상 개혁과 보수로 이 진영으로 날라지는 프레임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빨리 개혁해야 빨리 안정된다라는 걸로 이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지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고 탄핵에서 8대 0이라는 것을 보수 대법관들조차도 갈 수 없는 그 환경이 기본적인 선거 환경을 규정한 거죠. 이것이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박함,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의 문제죠. 그리고 환경은 이런 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97년에 DJ가 승리했는데 DJP라는 보수와의 연합 플러스 이인제의 이탈이라는 구조적인 환경이 아주 환상적으로 됐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승리하기 어려웠다고 지금 평가합니다. 뭐냐면 IMF라는 환경 때문에 DJ에 대해서 저거 좀 색깔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정권 교체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긴 좀 찝찝한 그리고 뭐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인 여유를 준 것이 근데 끝나고 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보시기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야 이번엔 정말 잘하더라. 하다못해 현수막을 건 자리 하나까지 이 정도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적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전제로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비교적 이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95년 이후에 야당이 이긴 큰 선거는 거의 다 참여를 해봤거든요. 95년 이해찬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조순시장 선거를 했고 97년 DJ 선거, 2000년 새천년민당 창당하고 공천하면서 제가 총선을 치러봤고 2002년 이제 노무현 정부는 단일화를 하면서 이겨보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8년을 진 건데 열린우리당이 제가 정세균 대표 때 최고위원을 하면서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큰 선거를 이겼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이겼죠. 그 뒤에 총선 대선을 지고 2012년 선거만 제가 안 껴봤고 이번 선거를 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때는 상황이라는 걸 맡아서 비교적 이제 안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5년 이후에 야당 선거를 쭉 경험하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한다면 제 경험으로 보면 가장 잘 치른 두 번의 선거가 95년 조순 선거와 이번 2002년 선거인데
규모와 체계를 놓고 본다면 95년 선거는 소수의 어떤 손발이 잘 맞으면서 어떤 톡톡 튀는 걸로 치렀다면 이번 선거는 진짜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체계적으로 치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이제 폭론을 그렇게 하고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10가지는 아니고 한 9가지 될 텐데 첫째는 10가지나 9가지나 절박했고요. 절박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총리,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2012년에 대표인데 선거를 직접 지휘 못한 한을 푸셨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는 결국은 3실, 그러니까 절실함, 진실함, 그리고 이제 성실함. 이 3가지로 치르는 건데 그런 어떤 절박함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그야말로 위에서 아래까지 굉장히 절박했어요. 그것이 많은 걸 덮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토대는 결국 국민적인 절박함이 압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절박함과 연결되는 건데 결국 이번 선거는 촛불 민심의 승리거든요. 정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도 아까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경제의 위기라는 환경이 오히려 역으로 빨리 이것을 어차피 정권교체는 해야 되는데 첫째 정권교체는 공론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교체를 하지? 라는 쪽으로 되면서 정권교체라는 프레임과 비교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은 가지고 있지만 안정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안보에 대한 기대에서 떨어졌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환경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이제 만들 수 있었다는 걸 보고요. 이건 환경적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주체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 전에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는 이길 거다. 근데 왜 이길 거냐? 출연진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잊을 수 있지만 2002년 이후에 최초로 경선 이탈자가 없는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희정, 이재명 등이 경선에서 이탈할 리도 없고 이탈해서 득을 볼 것도 없고 이탈할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기본 출연진이 좋았고 게다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드랍했던 박원순, 김부겸 등을 포함해서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워낙 뛰어난 출연진이 이쪽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2002년, 2007년, 2012년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환경인 거예요. 즉 원천적으로 경선 후유증이 없었던 겁니다. 선대위의 마지막 구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박영선 의원 또 뭐 등등 혹시 저분들이 이탈하는 거 아니야? 또는 저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미세한 파도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김종인 뭐 전 대표가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의미가 없는 행위였거든요. 왜냐? 경선 후보인 안희정과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했거나 그 변동을 통해서 뭔가를 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이나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경선 후유증이 없는 큰 구조 자체에 있어서 우리의 후보와 참여했던